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20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던 소름 끼치는 괴담. 나는 한 아이의 엄마다. 나의 딸은 아빠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나를 버렸다. 나의 딸은 그와 나의 하룻밤 불장난으로 태어난 결과다. 임신을 알게 된 날, 나는 그의 앞에서 불러오는 배를 보며 말했다. 배가 불러오고 있어.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더니 어설프게 불을 붙이고 깊게 한 모금 삼켰다. 그러고는 담배 연기와 함께 한숨을 내뱉으며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그도 얼마나 심란할까 생각하며 며칠 동안 그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며칠 뒤 찾아간 그의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이주해 있었고 그의 전화번호는 아예 사라졌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밤중에 어딘가로 떠나는 것만 보았다고 했다. 모든 것은 이 뱃속의 작은 생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나는 불러오는 배를 매일매일 매만지며 딸이 건강히 자라기를 빌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아이가 자라 그의 모습을 담게 되었을 때 그 얼굴을 찢어발기고 싶은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니 부디 건강히 자라라. 내 살과 피를 줄 테니 건강히 태어나라. 나는 너를 맞이하는 날을 고대하며 그이가 남긴 배신의 흔적을 증오하며 살았다. 10달 후 아이는 태어났다. 산부인과 의사는 예쁜 공주님이라고 했다. 나는 아들이 아님에 아쉬웠지만 내 아이가 그와 얼마나 닮았을지가 궁금했다. 그러나 아이를 안고 보니 그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를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웠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 아이를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나도 그를 닮지 않았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이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일까 했지만 닮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가 그와 닮기를 바랐고 그 모습이 보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린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5년째 나는 딸의 뺨을 때렸다. 그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에 정신을 차리고 유정아, 내가 잘못했어. 라며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 후로 나는 아이를 더욱 소중히 키워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내 딸 유정이가 유괴되었다. 유괴범은 1,000만 원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딸의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유괴범에게 돈이 없다고 답장을 보냈고 몇 차례 편지가 오가며 딸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후 딸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다. 그 내용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소식과 함께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였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이제 딸을 만나 복수할 날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마침내 딸 유정이는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났다. 나는 딸을 배웅하며 내 사랑스러운 딸, 내가 날 닮아 다행이구나. 그리고 사랑한다. 라고 생각했다. 유정이가 떠난 후 나는 유정이에게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제 20년간 쌓아온 복수심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유정이가 떠난 후 집안은 고요했다. 텅 빈 집안을 보며 나는 잠시 공허감을 느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정말 복수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내 인생의 절반을 쏟아부은 이 계획, 이제는 끝을 맺을 때가 된 것이다. 나는 유정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안녕 유정아, 아저씨란다.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니 참 축하할 일이구나. 편지의 내용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지만 내 속내는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유정이가 나를 떠나 대학에 가 있는 동안 나는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마칠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마지막 단계가 이제 다가온 것이다.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유정이가 좋아하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손질했다. 그리고 전에 사둔 새 삽을 거실 한편에 두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언젠가 유정이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 얼굴을 보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끝마쳤다. 유정이가 돌아오면 나는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에 내 오랜 복수심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유정이의 기숙사에서 첫 방학이 시작되었다. 나는 기다리던 그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았다. 유정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나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를 준비했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나는 드디어 문이 열리고 유정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으며 유정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유정아, 잘 다녀왔니?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유정이는 활짝 웃으며 엄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유정이를 안았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제 복수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유정이는 내 곁에서 앉아 오랜만에 집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즐겼다. 나는 부엌에서 오므라이스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단계를 생각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오므라이스가 완성되자 나는 유정이에게 음식을 내왔다. 유정아, 내가 좋아하는 오므라이스야. 많이 먹어. 유정이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한 입 한 입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들끓는 복수심을 억누르며 미소를 지었다. 식사를 마친 후 유정이는 피곤했는지 방으로 들어가 쉬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 아이의 방을 정리해주고 문을 닫아주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는 나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내가 원하던 대로. 그날 밤 나는 유정이의 방에 들어갔다. 깊이 잠든 유정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다. 내 딸, 내가 낳았지만 증오했던 그 아이. 이제는 그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 아이를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또다시 멈칫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순간 혼란스러워졌다. 복수심에 휘말린 채 살아온 내 인생, 그 끝에 무엇이 남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유정이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나의 모든 계획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수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다. 비록 그 이유가 복수심에서 시작되었더라도 그 감정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내 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나를 믿고 있었다. 결국 나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그냥 유정이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유정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나는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했다. 그 순간 내 인생의 20년간의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삼풍백화점 괴담. 1995년 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원하던 과는 아니었지만 점수에 맞춰 들어간 대학이라 별다른 기대 없이 학원을 다니듯 대학 생활을 했다. 우리 과에는 3명의 복학생이 있었는데 나는 그중 한 명인 선배를 항상 눈여겨봤다. 그 선배는 남다른 덩치 덕분에 강의 시간 동안 내 딴짓을 가려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95년 6월 27일 종강식이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29일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 몇몇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군대에 간 동기들 자리도 비어 있었고 내가 항상 가림막으로 삼았던 그 복학생 선배의 자리도 비어 있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겠지만 그 선배의 부재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안면이 있던 동기에게 물어봤다. 그 선배가 안 보이네. 어디 갔어? 동기가 눈이 동그래지며 물었다. 너 장례식 안 갔었어? 나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장례식? 무슨 장례식? 동기가 설명해 주었다. 선배는 방학 동안 삼풍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일하러 가기로 한 날 늦잠을 자서 그냥 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이었다. 뉴스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는가. 선배는 동기들에게 삐삐를 쳤다. 술 좀 마셔야겠다. 내가 쏜다. 복학생 선배들은 이 새끼 늦잠 자서 다행이다. 술 사야 된다. 2번 사야 된다. 라며 알코올을 들이부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선배는 술자리를 끝내지 못했다. 화장실에 간다고 일어선 선배는 발코니 쪽으로 갔다. 그리고 발코니에 몸을 걸치듯 숙인 채 그대로 추락해버렸다. 사고 장소는 2층이었다. 겨우 2층에서 떨어졌지만 선배는 머리부터 떨어져 사망했다. 그의 남다른 몸집도 원인이 되었는지 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사건이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영화 데스티네이를 처음 봤을 때 내가 그 영화를 무서워했던 이유도 바로 이 사건 때문일 것이다. 선배는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운명에 맞서 싸우다 실패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 후로 나는 선배의 자리에 더 이상 앉지 않았다. 빈자리를 보면서 그가 남긴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를 떠올리며 나는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회사 선배의 실화괴담. 지난주 야간 근무 때 일어난 일이었다.
선배는 쉬는 시간에 상황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나는 로비 근무를 하고 있었다. 새벽 1시에서 4시까지 선배가 쉬고 있었는데 4시가 다 될 무렵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선배가 상황실에서 뛰어나왔다. 나도 깜짝 놀라서 선배에게 물었다. 왜 그러세요, 선배님? 선배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왜 안 깨웠어요? 나는 대답했다. 아직 쉬는 시간 남아 있어서 좀 더 쉬시라고요. 그러자 선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꿈을 꿨는데 귀신 나오는 꿈을 꿨어요. 선배가 말한 꿈의 내용은 이랬다. 선배는 알람을 30분 전에 맞춰놨다고 했다. 알람이 울리자 선배는 비몽사몽 상태에서 핸드폰을 놓고 의자에 앉아 전신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울 속에서 귀신이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귀신이 계속 거울 속에서 안녕을 반복하며 이동했는데 선배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상황실 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다시 눈을 떠보니 자신이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그렇게 상황실을 뛰쳐나온 것이었다. 선배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날 순찰을 돌 때 꼭 2명이서 함께 다녔다. 스트레스. 여보세요? 회사에 큰일 났어. 기훈이 형 죽었어. 난 동기 녀석의 다급한 말에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대리님이 살 떨린다. 누가 죽였는지 알아? 응. 들었어?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아?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기훈이 형이겠지. 이 대리님이 또 그랬구나. 결국 또 김 대리님이 나섰겠지. 2년 전 나는 이 회사에 처음 입사했다. 내 첫 사수는 상우 형이었고 그의 동기가 기훈이 형이었다. 두 사람은 회사에서 꽤 오래 일한 사람들이었다. 걱정과 달리 친절하고 착한 사수 덕분에 나는 회사에 적응할 수 있었다. 상우 형은 나보다 8살이나 많았고 직장 생활도 일찍 시작해서 벌써 아이가 8살이었다. 그는 완전히 어른 같았고 나는 그런 그를 존경했다. 하지만 올해 초 회사는 정신없이 바빠졌다. 첫 분기의 실적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만큼 모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열중했다. 그런 빡빡한 일정에도 상우 형은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날 이 대리님은 일주일간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걸 알게 된 건 몇 시간이 흐른 뒤였다. 사람들이 저녁을 먹으려고 모였는데 이 대리님이 보이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다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이 대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김 대리님은 전화를 끊고 우리에게 안심하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러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그날 저녁 기 대리님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딸과 함께 차를 타고 오던 중 그만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대리님은 한동안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한 달 후 이 대리님은 다시 회사에 출근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안부를 물었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대리님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는 평소 즐겨 마시던 술도 마시지 않았고 말투도 조금 달라졌다. 어느 날 신입사원이 그에게 실수로 술 얘기를 꺼냈다. 이 대리님, 오늘 회식에 오시죠? 술 한잔 하셔야죠. 이 대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미안해, 나 오늘 약속이 있어. 먼저 가. 그날 이후로 이 대리님은 점점 변해갔다. 그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고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눈을 마주치고도 그는 전혀 감정이 없는 듯했다. 그 모습이 무서웠지만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김 대리님은 이 대리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상우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않냐? 하지만 이 대리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아내와 딸을 떠올리며 그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대리님은 이 대리님에게 살해당했다. 이 대리님은 김 대리님의 목을 조르며 아니야, 아니라고 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끝까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는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아마 이 대리님은 지금도 죽은 아내와 딸을 부르며 대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의 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깊은 숲의 그림자. 어느 작은 마을에 깊은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금기된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숲 속에서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거나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평생 말을 잃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옛 이야기로 치부하며 깊이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 숲은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몇 년 전 마을에서는 어린아이가 실종되었고 그 아이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 아이를 찾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잊어갔지만 깊은 숲은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여자애나가 마을에 이사를 왔다. 그녀는 도시에서 온 활기찬 사람이었고 마을 사람들과 쉽게 어울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 애나는 무서운 이야기에 별로 겁을 내지 않았고 깊은 숲이 무슨 비밀을 품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어느 날 애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난 그 숲에 들어가 볼 거야.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궁금하거든. 친구들은 놀라며 만류했지만 애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애나는 혼자서 깊은 숲으로 향했다. 숲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애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숲은 생각보다 훨씬 어두웠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나무들이 더 빽빽해졌다. 바람이 불어도 나뭇가지들이 흔들리지 않아 마치 숲이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했다. 애나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숲 깊숙이 들어갔다. 한참을 걷던 애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지만 곧 그 소리가 사람의 발걸음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누군가 그녀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듯했다. 애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조금 전까지 들리던 발걸음 소리도 멈추었다. 애나는 그저 바람 소리가 착각을 일으킨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애나는 다시 뒤를 돌아봤다.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나무들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검은 그림자가 숲속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애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켜쥐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애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서둘러 숲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숲은 너무도 복잡했고 방향을 잃기 쉬웠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모든 나무들이 똑같아 보였고 숲은 마치 끝이 없는 미로처럼 변해버렸다. 점점 더 강렬해지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애나는 그 검은 그림자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그림자가 그녀를 잡아채려는 듯했다. 애나는 정신없이 달리다가 갑자기 발목이 걸려 넘어졌다. 땅에 쓰러진 애나는 황급히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와 애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모습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얼굴이 없었다.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저 텅 빈 얼굴이었다. 애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애나를 향해 다가왔다. 애나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깊은 숲 주변을 수색했지만 애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애나의 실종을 안타까워하며 다시는 숲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몇 년 후 또다시 숲 근처에서 사람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지만 그 역시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숲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서는 더 이상 숲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깊은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곳을 탐험하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숲 속에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숲의 비밀은 여전히 미궁 속에 감춰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밝히려는 사람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깊은 숲은 그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존재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깊은 숲에 들어가려는 유혹을 느꼈다. 그들은 그곳이 가진 비밀을 밝히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숲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들어온 사람들을 삼켜버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에서는 숲에 대해 더욱 금기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깊은 숲에 발을 들이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숲의 그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숲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든지 새로운 희생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숲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깊고 어두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미로처럼. 그리고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은 결코 돌아올 수 없었다. 주술의 저주.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한 무당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할머니라고 불렀고 그 할머니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 능력 뒤에는 어딘가 음습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주변은 짙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낮에도 어둡고 음침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집을 지나칠 때마다 몸을 움츠렸고 절대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병을 치료하며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녀가 요구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것은 때로는 금전적 보상이었지만 때로는 매우 이상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엄격해졌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집에서 희미한 비명소리나 알 수 없는 주술적인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에서 어떤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한 가족의 어린아이가 갑자기 병에 걸렸고 그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 그 아이의 부모는 절박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대가로 부모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했다. 아이의 부모는 아무 망설임 없이 아이의 장난감을 가져갔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것이 아니라고 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할머니는 경고했다. 부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할머니가 요구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부모는 자신들의 결혼 반지를 가져갔고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부모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고 할머니는 이번에는 아이의 영혼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 대가는 바로 그들의 첫째 아이였다. 부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의 아이가 이미 저주에 걸렸으며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절박한 마음에 그들은 결국 동의하고 말았다. 할머니는 그 가족에게 다음 날 밤 아이를 데리고 그녀의 집으로 오라고 했다. 아이의 부모는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할머니는 이미 준비된 제단 앞에서 부모를 맞이했다. 그 제단 위에는 수많은 양초가 켜져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이상하고 기이한 모양의 부적들이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부모에게 아이를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했다. 부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제단에 올려놓았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긴 나무 막대기를 들어 올려 주술을 시작했다. 그녀는 고대의 언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할머니의 눈은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것처럼 멍하게 빛났고 그 주술은 마치 마을 전체를 휘감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부모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할머니를 지켜봤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이가 크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부모는 당황하여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할머니는 부모의 손을 붙잡고 막았다. 이제 시작이다. 할머니가 속삭였다. 그 순간 집안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창밖에서는 이상한 바람이 불어왔고 양초의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치 누군가 아이를 괴롭히는 듯한 고통의 비명이 되었다.
부모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할머니는 갑자기 아이의 얼굴을 가리고 다시 주술을 외우기 시작했다. 주술이 계속될수록 아이의 울음은 점점 약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안심할 수 있는 누름이 아니었다. 아이의 몸이 서서히 싸늘해져 갔다. 부모는 충격에 빠졌고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주술이 끝났을 때 아이는 더 이상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아이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두운 빛을 띠고 있었고 그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증오가 서려 있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부모에게 말했다. 이제 아이는 살았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 아이는 더 이상 너희의 아이가 아니다. 부모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아이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밤마다 이상한 언어로 중얼거리며 방 안을 헤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는 부모가 자고 있는 사이 칼을 들고 그들 앞에 섰다. 다행히도 부모는 그 순간 깨어나 아이를 저지했지만 아이의 얼굴에 서려 있던 증오와 공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사건 이후 부모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부모를 보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희는 내가 경고한 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 아이는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야 했다. 부모는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아이를 되돌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미 늦었어. 이 아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이제는 악령이 그 아이의 몸을 지배하고 있다. 부모는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아이를 구할 방법은 없나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말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지. 그 아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뿐이야. 너희는 그 아이를 직접 죽여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영원히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부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결코 아이를 해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의 말대로라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소멸시켜야 했다. 부모는 갈등에 빠졌고 결국 할머니의 말대로 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부모는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아이가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껴안았다. 아이는 그들 품에서 잠시 동안 평온하게 보였지만 부모는 그 평온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부모는 칼을 들어 아이의 목을 겨누었다. 그러나 그 순간 아이가 눈을 떴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마주쳤을 때 부모는 그 눈빛에서 순식간에 다른 존재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결코 볼 수 없었던 공포와 증오가 아이의 눈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칼을 떨어뜨렸고 아이는 그 틈을 타서 그들을 공격했다. 부모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그 사이에 아이는 방을 빠져나가 숲속으로 달아났다. 부모는 아이를 뒤쫓았지만 숲은 어두웠고 아이의 모습은 금세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숲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지만 숲은 그들의 목소리를 삼켜버린 듯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숲은 마치 미로처럼 끝없이 이어졌고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아이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주변에는 기이한 소리만이 가득했으며 그것은 마치 누군가 그들을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 같았다. 마침내 그들은 지쳐서 주저앉았다.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숲속에서 갑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여기 있어요. 부모는 그 소리를 따라 다시 일어섰다. 목소리는 분명 아이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기이하고 차가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목소리를 따라 숲속을 헤매며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멀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부모는 혼란에 빠져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마침내 숲속 깊은 곳에서 한 작은 집을 발견했다. 집은 허름하고 낡아 보였으며 창문은 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모는 아이를 찾았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집 안은 어둡고 추웠으며 벽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이곳에서 무언가 금지된 의식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보였다. 부모는 집안을 둘러보며 아이를 찾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뒤에서 문이 닫히며 집안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들은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그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아이를 찾으려 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아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모습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의 얼굴은 왜곡되어 있었고 눈은 텅 빈 검은 구멍처럼 보였다. 그 아이는 부모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사랑스러운 웃음이 아닌 기괴하고 악마적인 웃음이었다. 부모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아이를 잃어버렸음을 깨달았다. 아이의 영혼은 이미 악령에 의해 사로잡혀 있었고 더 이상 그들의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의 손이 천천히 부모에게 다가왔다. 그 손은 차가웠고 마치 죽음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부모는 공포에 몸을 떨며 아이를 피하려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아이의 손이 부모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집안에 강한 빛이 퍼지며 아이의 모습이 사라졌다. 빛은 할머니가 보낸 부적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부모가 위험에 빠졌음을 예감하고 그들에게 주술적인 보호막을 보내준 것이었다. 부모는 그 빛에 의해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단지 환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실제로 악령에 사로잡힌 아이를 마주했으며 그것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희 아이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아이의 몸은 악령에게 빼앗겼고 너희가 본 것은 그 악령이 너희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부모는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숲속에서 아이의 영혼을 되찾으려면 너희는 다시 숲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악령과 맞서 싸워야 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너희도 영원히 숲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부모는 무서웠지만 아이를 되찾기 위해 그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할머니가 준 부적을 가지고 다시 숲속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들은 숲속 깊숙이 들어갔다. 숲은 여전히 어두웠고 그들을 위협하는 소리와 그림자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계속 나아갔다. 그들은 그 악령이 있는 장소를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의 영혼을 되찾아야만 했다. 마침내 그들은 숲속 깊은 곳에 있는 한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그 동굴은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고 부모는 그것이 악령이 있는 장소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악령과 마주하게 되었다. 악령은 그들을 조롱하며 말했다. 너희는 아이를 되찾을 수 없다. 이 아이는 이제 나의 것이다. 부모는 악령과 맞서 싸우기 위해 할머니가 준 부적을 꺼냈다. 그들은 부적의 힘을 빌려 악령에게 저항하려 했지만 악령의 힘은 너무 강했다. 부적은 점점 빛을 잃어갔고 부모는 점점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그때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부모에게 힘을 주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악령에게 맞섰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부적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악령을 물리칠 수 있었다. 악령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그들의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부모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껴안았다. 그들은 숲을 빠져나와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그들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희는 강했다. 그리고 너희 아이를 되찾았다. 이제 너희는 안전하다. 부모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아이와 함께 마을로 돌아갔다. 그들은 다시는 숲 근처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깊은 숲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숲을 탐험하려는 사람들은 다시금 그곳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었다. 숲은 영원히 저주받은 장소로 남아 있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숲에 발을 들이는 순간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것만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저주를 풀기 위해 또 다른 희생이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었다.